많은 것들을 우리는 발전시켜야 할까요? 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방금 말씀해 주신 지속적으로 이런 인식들이 이제 점점 더 그 다음 세대부터는 또 바뀌지 않을까라는 어떤 희망 말씀을 또 해 주셨네요. 자, 이제 문제는 기후 변화 속도가 너무 이제 빠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인식 전환과 함께 당장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조금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연계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서요. 마을 공동체라든지 뭐 시민단체, 지역사회 중심의 어떤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최길성 실장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시민들의 그 자발적인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제가 그 한 예를 들고 싶은데 그 2019년 유엔 총회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에게 그 외쳤던 스웨덴 소녀가 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라고 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소녀로부터 시작된 작은 어떤 기후 위기 행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게 이제 펼쳐졌고요. 또 그러한 기후 행동들이 우리 국내에도 받아들여져서 뭐 2019년부터 시작해서 기후 위기 비상행동 선언 그리고 226개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기후 위기 행동 그리고 이제 17개 광역 시도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청에서도 17개 광역 교육청에서도 그런 참여가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들이 점진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보는 것들이죠. 1992년에 기후변화 협약이 맺어진 이래 지금 한 30년이 지났는데 정말 온실가스가 감축했냐 우리가 한번 자성해 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었고 IPCC 보고서가 5차례 그 다음에 특별보고서 한 차례 나와서도 과학자들이 그게 많은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시스템은 사회적 시스템은 지금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 같은 경우는 산업 구조가 정말 탄소 집약형 산업 구조다 보니까 이 온실가스 배출 순위가 세계 7위거든요.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벗어날 때는 시스템 변화, 사회 구조의 전반적인 시스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린 뉴딜 정책을 수행해 가는 과정 속에서는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변화가 와야 되는데 그러한 그 시스템 변화에 우리 시민들이 다 참여해서 그러한 역할들을 수행해야 되는 것.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역에 가지고 있는 여러 네트워크들이 같이 참여해서 어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가 왜 중요한지 한 번쯤 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런 차원에서 자원봉사의 중요성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자원봉사라고 먼저 이런 말들을 처음 떠올리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늘 피해 현장이나 재난, 재해 상황에서 늘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자원봉사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재해 현장 속에, 재난 상황 속에서 복구 현장에 늘 투입이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장면으로 떠오르는데, 자, 뭐 이런 그 복구를 하는 중점적인 어떤 활동 이외에도 또 다양한 활동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부분들이 앞으로 또 필요하고 더 강구해야 될 부분인지 여기에 대해서 윤희철 사무총장께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복구 현장에 있는 언론에서의 사진들 많이 보고 화면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후 위기 시대에는 과거에는 재난재해에 대해서 예방 차원으로 접근을 했다면 기후 위기 시대에는 인간이 그 재난재해를 예방할 수 없거나 어려운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하는 이제 도시 관련된 개념에서 리질리언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냐면 회복력, 회복 탄력성 뭐 이렇게 다양한 번역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시민들이 다시 한번 일상의 삶으로 빨리 회복될 수 있는가, 빨리 복귀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작년에 우리 경험했다시피 폭염 엄청나게 길었죠. 그다음에 한파 그것도 있었지만 또 홍수도 엄청났죠. 뭐 제 기억에 어르신들이 기억하는 것 중에 이렇게 비가 심하게 온 적 처음이었다고 다들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신속하게 복구가 되고 회복이 됐던 걸 생각해 본다면 근데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 자원봉사의 역할은 이제는 긴급복구 차원에서 투입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에서도 먼저 같이 접근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보통 그 계획을 세울 때 이제 작년에도 폭염 계획을 광주시에서 폭염 매뉴얼을 길게 뭐 1000페이지 넘는 걸 만드는데 그 안에 상당 부분이 자원봉사와 어떻게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존의 행정 인력으로는 그걸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 일반 시민의 자발적인 노력과 참여를 통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당한 시민들이 일상의 삶으로 빨리 회복될 수 있게끔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폭염 같은 상황에서 폭염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 자원봉사가 또 어떻게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는 자원봉사가 긴급 재난재해에서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사전 예방 준비 단계부터 마무리 결과까지 기존에는 그냥 행정에서 요구한 대로 긴급 투입이 됐다면 더 많은 영역에서 논의를 하고 더 전문성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가항력적인 재해를 막을 수는 없기 네.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예방이라고 한 것은 자원봉사자들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더 큰 피해는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방 차원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박순갑 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재난이 일상화가 되어 있고요. 작년 폭우하고 폭염 그리고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그 방역 활동들에 대해서 많은 자원봉사 활동들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이라는 부분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현재 이런 재난에 대비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훈련을 통해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단지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만 진행을 한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고요. 인력에 대한 부분들, 예방 차원에 대한 접근들, 좀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해서 저희 영역을 조금 넘더라도 한번 그 다른 기관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훈련들을 거쳐서 좀 수시로 이런 부분들의 준비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서 2020 환경부와 기상청이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요. 지구 온난화가 뭐 글로벌 현상이긴 합니다만 뭐 지역적으로 편차가 좀 있기 마련인데 하필 한반도 같은 경우는 2배 정도 더 심하다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국내는 물론 해외 봉사활동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환경 문제 개선의 필요성을 전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직접 해외에 가서 물리적인 공간을 이동을 해서 지금 하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희철 사무총장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광주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경부터 기후 위기 대응에 관련된 정책도 만들고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탄소 포인트제 지금 환경부 사고 있는 게 사실 광주에서 탄소 운행제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진행이 됐던 거고요. 또 지금 최길성 실장님 계시는데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도시 탄소 관리 시스템 만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도 광주만 갖고 있는 시스템이고 그걸 사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최길성 실장님이 좀 더 부연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네네. 작년까지도 그거 담당하셨고 그래서 그거를 그 동남아에 있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의 도시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그걸 배우려고 해서 온라인 시스템 구축해가지고 교육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나라에 와서 코이카하고 함께해서 프로그램 진행을 했다면 네.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겠다 해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네. 좀 알려주시죠. 저희 국제기후환경센터는 강주에 이제 도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마다 이렇게 데이터로 지금 저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한 15년 되는 데이터가 이제 저장돼 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강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느 정도 증가 추세에 있는지 감소 추세에 있는지 그리고 이제 지역마다 어느 정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이것을 GIS 상에 이렇게 지도상에 이렇게 표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정보들은 우리 동네 온실가스 정보센터라고 해서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동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정보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기술들을 해외에 보급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 코이카하고 글로벌 연수 사업을 시행했었거든요. 네. 그 글로벌 연수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 광주 시스템을 이렇게 안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수생들 같은 경우는 매우 호응이 좋았고 올해도 지금 이제 또 그 연수 사업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술들을 세계에 이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저희 센터는 이제 도시 환경 협약 사무국을 그 지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51개국 156개 회원 도시가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 알리는 역할들도 하고 있고요. 작년 이제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이 외국과의 교류들이 끊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이 있을까 많이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시장들과의 어떤 대화 이런 것들을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초대해서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지금 있습니다. 네, 해외 뭐 봉사 활동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의 이런 기술력들을 연수를 통해서 또 온라인으로 해외로 이렇게 송출을 하고 그런 좋은 어떤 사례를 또 알려주셨네요. 자, 네. 광주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에서 기존의 해외 봉사 활동을 진행해 왔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면 마스크, 소독제 등을 보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응 활동을 지원을 해 주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캠페인을 위해서 텀블러, 면 마스크, 면 생리대 등을 발송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후 기술적인 상황들이 발생이 됐을 때 현지 상황에 맞는 적정 기술과 교육을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필리핀이라든지 라오스 이런 쪽에서는 아주 좋은 기술을 가져간다 그래서 그 기술이 지속성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추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좀 안정이 되고 저희가 이제 봉사 활동이 진행이 됐을 때 전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이 들어갈 때 현지에 맞는 적정 기술을 가지고 들어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추후적으로 기술 지원까지 생각을 해서 네. 봉사 활동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원봉사 차원에서 또 해외에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뭐 개인 차원의 또 스스로 자발적인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원봉사, 또 기업의 요즘에는 사회적 책임, 사회봉사라는 어떤 차원에서 굉장히 다양한 기업 활동들이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겠지만 기업에서는 어떻게 동참하는 것이 또 지금보다 더 어떤 식으로 적극성을 보여야 하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최길성 실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기업의 이제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서 기업을 평가하는 지표로 이제 기업의 ESG 지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이것은 비재무적 지표로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건가 그다음에 기업 내 지배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라는 이런 ESG 지표가 앞으로 이제 기업에 투자를 하는 어떤 기관에서 은행이나 그런 데서는 중요한 평가 지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이 이런 사회적 가치 실현하는 부분들, 환경에 대한 어떤 관심 부분들을 확산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지역의 어떤 사회 네트워크 구조들하고 어떻게 결합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건지 이런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해결해 나갈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기업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커졌는데 지역과 어떻게 연계해서 이런 사회적 가치들을 높일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관심도 마찬가지로 가져야 된다. 네. 얘기해 주셨고요. 박순갑 사무국장께서도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네,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 자원봉사 활동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한 기업의 경우에는
한 명만 확진되어도 3일 동안 공장이 멈춰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와의 접촉을 엄격히 금하고 있고 현재 언택트 시대에 맞는 비대면 소규모 활동들을 조금씩 만들어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은 기업의 임직원들이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진로 탐색 상담, 그리고 나눔 키트 제작, 미세먼지에 강한 모스키트, 미니판 마스크 제작 등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광주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 기업 봉사 협의체를 결성을 했고요. 그리고 20곳의 기업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생활 속 가족과 함께 협력사와 함께 기업 주변의 환경에 활동이 스며들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제 기업의 사회적인 어떤 봉사, 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어떤 다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 결국은 뭐 교육의 중요성은 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이라든지 어떤 교육 체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최종승 팀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광주시 교육청이 지난 작년 9월 1일자로 기후환경협력팀을 신설했습니다. 신설하기 전까지는 기후위기 대응 TF가 꾸려졌고 각계 시민사회나 이런 데서 많은 조언들이 있었고 또 권고안이 제출돼서 저희 팀이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후위기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접근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뭐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청소년들, 학생들 교육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되고 또는 이제 학교의 이제 교육 지원적인 측면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시민 육성을 저희는 목표로 삼아서 처음에는 일단 기후환경 생태교육을 강화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실천 중심의 생태시민을 육성하고자 생각합니다. 또한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도 저희도 실현하고자 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이제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걸 큰 분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교육 과정에는 기후위기 환경 생태 교육이 반영되게끔 노력하고 있고요. 자유학년제나 고교 학점제 등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나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뭐 환경 교재 같은 게 개발되어 있는 것들 또 개발해야 될 영역들을 발굴해서 전체 학교에 보급할 생각이고요. 가장 큰 거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체 교직원, 학부모들 기후환경 생태 교육에 대한 역량이나 인식을 높이는 연수를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현재는 제 계류 중에 있지만 국가교육과정의 환경학습과 그다음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 과정 자율화 강화,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환경교육 활성화 등에 대한 법안이 좀 이제 발의돼 있습니다. 네. 또 환경부에서도 환경교육진흥법이 개정이 추진되고 있고 이 법안들이 좀 추진이 한다면은 좀 더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더 될 것 같습니다. 네,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또 좀 희망적인 건 그래도 학생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또 이제 많이 갖게 되는 그런 이제 좋은 효과가 있겠죠. 윤희철 사무총장께서도 이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의 중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서 이제 청소년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시민들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게 네네. 보통 우리가 이제 태양광 패널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문제들도 발생하는데 전기요금이 낮았으니까 냉장고를 한 대 더 드린다든지 갑자기 건조기를 한 대 더 산다든지 이게 뭐 어떤 문제냐면 이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녹색 소비, 그러니까 소비에 관련돼서 생산 소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걸 리바운드 효과라고 하는데 뭔가 좀 낮게 더 나은 기술로 뭔가를 했더니 사람들이 더 많은 안 좋은 쪽으로 일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이든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때도 저희는 언제나 이제 행정과 그리고 시민사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교육 사업이 제일 중요하다. 네. 그냥 시설물 설치하고 그걸 이용하십시오. 관리하는 것만 알려줄 게 아니고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지, 이게 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거를 알고 나서
직접 그걸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분과 그냥 설치하는 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환경교육이 우리가 멀리 있다 뭐 수업 시간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예전에 담정이 넝쿨을 건물 벽에 붙이고 막 멋있게 운치 있게 했잖아요. 지금도 북구청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게 사실은 벽면 녹화인데 폭염 대응과 또 냉난방 에너지를 줄이는데 최선의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전북에서는 어떤 일도 했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단열 사업 하면은 창호를 교체해야 되고 뭐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뾱뾱이를 붙이는 것도 시작했어요. 네. 뾱뾱이 붙이면 실내 온도 2도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겨울에는 그런 식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 시민들이 실천해서 정말 사소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하나씩 해보는 게 그게 사실은 일종의 교육적 차원에서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아까 이제 제가 언제나 교육을 다닐 때 수완초등학교 사례를 꼭 얘기를 해요. 여기 장원과님도 그러시는데 어떤 면이 있냐면 벽면 녹화를 하는데 작두콩을 심었어요. 네. 작두콩을 심었는데 이게 굉장히 길게 자라지 않습니까? 이게 한 10m, 20m까지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4층, 5층 건물 꼭대기까지 선을 연결해 가지고 한 동 전체를 쫙 비열을 하고 작두콩을 아이들이 같이 심고 근데 이게 쭉쭉 자라잖아요. 아이들이 관찰 일기를 다 썼어요. 그러니까 환경 네. 수업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가을에 이제 이 작두콩이 나오니까 그걸 다 수확을 해가지고 방앗간 가서 덮어가지고 차로 만들었죠. 그걸 장터에 나와서 마을 장터에서 판매를 했고 수익금이 한 70 얼마 나왔다고 들었는데 그거 전에 기부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환경 교육인데 사회 교육과 또 경제 교육까지 다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형태의 교육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환경 교육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융합 교육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전반에 걸쳐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사실 제일 좋은 건 직접 피해를 보면 정신이 바짝 차려져서 뭔가 아끼게 될 텐데 문제는 이런 재해에서 뭐 기후의 피해는 늘 사회적 이유로 약자거나 또 더 경제적으로 빈곤한 그런 취약계층들이 보게 됩니다. 이게 참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 준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순갑 사무국장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3개의 키워드를 확정하고 실천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돌봄, 방역,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그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부를 묻고 안전하고 안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안녕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구도 이제는 돌봄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구를 돌보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우리가 함께 진행을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전 파악과 돌봄 활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60개의 동자원봉사 캠프와 40개의 아파트 거점 봉사단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내의 동자원봉사 캠프와 아파트 거점 봉사단의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 파악과 반찬 나누기, 생활물품 꾸러미 등을 만들어서 전달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광주는 다양한 영역에서 대구와의 교류 활동인 달빛 동맹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도 자원봉사 달빛 동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 대구가 코로나 대규모 확산으로 힘들 때 광주 시민들의 다양한 기부 활동이 대구로 물품을 보냈었고요. 그리고 8월 광주가 폭우로 힘들었을 때 대구에서 대구 시민들의 기부 물품들이 광주로 와서 서로를 지원을 해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과 지역을 넘어서 연대와 협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길성 실장께서도 특히 이런 기후의 위기나 또 재난재해 시 이런 피해 계층 특히나 그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비책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요? 저희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경부하고 폭염이나 한파 시기에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물품 전달하는 그런 그 지원 사업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대상자들을 통한 교육들이 이제 매년 실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과학적 기반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술들, 그것을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기후환경 평가 모델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나 폭염에 대비해서 어느 지역이 취약한가, 그리고 이제 그러한 취약 지역의 정책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 평가 모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올해는 또 고도화 작업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동네 온실가스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로 제공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어떤 정보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경기도 성남시 같은 경우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드론 하늘길 뭐 지도를 펴내기로 했다고 하고, 그밖에도 뭐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뭐 지역의 국가들도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발, 또 기업 육성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자, 광주시에서도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물론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런 프로젝트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최종순 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 광주시 교육청은 이제 마침 이제 이달 4월부터 기후위기 비상행동 실천단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100팀을 모집했는데 학생 이제 한 팀에 한 5명 정도만 되면은 저희가 지원을 할 생각인데, 100팀이니까 학생들 500명, 그다음에 교사 100여 명, 총 600명이 모집이 됐고요. 또 우리 교육청 본청하고 직속기관 모두 포함해서 실천단을 현재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 지구인 날 때 광주시교육청 이제 기후위기 비상행동 실천단 출범식을 대대적으로 가질 생각입니다. 이게 이 실천단에 저희들이 기대를 하는 건 아직 큰 주제가 있지만은, 요즘에는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들도 굉장히 미래에 큰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 주도하는 어찌보면 실천의 생태 시민으로서 육성이 될 거고요. 학교와 지역의 환경 문제를 이제 스스로 해결하는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행동하는 소확행 프로젝트입니다. 네. 주제는 뭐 온실가스 감축이나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학교와 마을과 연계한 프로젝트들, 녹색 식생활 개선, 뭐 채식 문화, 채식 레시피도 만들어보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일회용품 줄이기 등 기타 할 수 있는 모든 활동들이 아마 광주 전역에서 4월부터 이제 추진이 될 거고, 이 안에 또 학생들 방송팀도 SNS 홍보팀도 꾸려서 네. 청소년들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분야별, 기관별로 또 이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 윤희철 사무총장께서도 뭐 이런 프로젝트 소개를 해주셔도 괜찮고요. 네. 그 성남 드론 하늘길지도 말씀하시니까 네네. 들은 생각에서, 사실 저는 인터넷 검색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우리 동네 온실가스, 네네. 전 처음에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깜짝 놀란 게 이거 환경부에서 만든 줄 알았어요. 근데 제일 밑에 보니까 광주에서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걸 만들었는데 정작 저조차도 친밀하게 접근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그만큼 더 알려져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광주시나 자치구의 소관 부서들 만나면 제일 안타까운 게, 기후위기 대응이 마치 환경과의 일로만 국한된 네. 생각력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도시 탄소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엄밀히 말하면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도시 기본 계획이나 아니면 도시 계획이나 아니면 건축 계획에 다 포함돼야 되거든요, 이 내용들이. 근데 거기에서는 참고하는 경우 정말 극소수고요. 대부분 그렇게 그런 정도가 있는지, 이런 정보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좀 많이 안타깝죠. 왜냐하면 기후위기 대응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 분야에서 40% 온실가스 감축해야 되는데, 정작 주 업무를 해야 될 건축 관련된 부서에서는 전혀 이걸 파악을 못하고 있고, 네. 또 도시계획에서는 도시 외곽 지역에 택지 개발하는 것도 이제 좀 더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그것도 또 동일하게 가고 있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사실은 우리 칸막이 행정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부터, 물론 이 칸막이도 있긴 한데 칸막이가 좀 깨지면서 기후위기 대응에서 우리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오늘 자원봉사 때가 정말 좋은 사례를 보여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자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밖에도 뭐 아이디어적으로 막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우리 동네 온실가스 이런 것들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모바일이나 늘 날씨 뜨듯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미디어와의 연계도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굉장히 그 연계할 만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박순갑 사무국장께서 함께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저희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400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네. 미세먼지 측정을 통한 커뮤니티 매핑을 활용한 기술을 이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여 명의 리더를 양성 중에 있고요. 그리고 5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활동은 미세먼지 측정 키트를 이용을 해서 지역 내의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자원봉사자가 직접 측정을 통해 광주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측정 활동을 통해 미세먼지가 악화된 지역에서 관련된 봉사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캠페인 활동, 정화식물, 그리고 취약 대상자가 있는 곳은 돌봄 활동 해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먼저 그럼 최길성 실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덧붙여 주시죠. 그 미국의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금 전 세계 해운 도시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열린 정부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광주시와 함께 저희 센터도 이 열린 정부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하나의 사업을 등록을 했는데요. 그 사업을 오늘 소개를 조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 아파트 사업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꾸준하게 한 10여 년간 지속되어 온 사업인데요. 아파트 내에서 에너지 절감 부분, 그리고 이제 음식물 쓰레기 부분 이렇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나중에 이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평가 지표에 따라서 평가해서 아파트들에게 시상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 사업은 그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여기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 또는 운동 그런 것들을 펼치지만 또 여기에는 저희 센터가 교육 부분도 함께 참여하고 있거든요. 네. 주민들의 교육도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런 녹색 아파트 사업을 통해서 그 뭐 LED 등을 교체해서 에너지를 절감한다든지 또는 베란다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라든지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그 아파트 옥상 위에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아마 그 광주시가 그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정책에 그것을 실현하는 하나의 이제 시민 주도형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하고 연계해서 어떤 일들을 조금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으면 저희들이 이제 뭐 전국 행사에 가면 에너지 절감 운동으로 그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전거 타기를 하자라고 자꾸 이제 그 캠페인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강주시 같은 경우는 자전거 도로를 보면 완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청소년들이 그 마을 중심으로 마을의 어떤 자전거 도로 지도를 만들어 본다든지 또 하나는 그 우리 마을의 취약계층이 어디가 분포하고 있는지 그 취약계층을 지도로 표현해 보는 일들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이러한 그 네트워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 시설들을 한번 그려보는 것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자원이나 인적 자원들을 지도에 표출해 보는 일들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탄소 녹색 아파트 뭐 어떻게 보면 광주시 기관 시민이 함께하는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도 해주셨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도에 이런 것들을 표시해 보는 그런 교육과의 연계, 자원봉사와의 연계 방법을 또 제안해 주셨는데요. 박순갑 사무국장께서도 골목길, 뭐 알뜰마을, 뭐 봉사단 이런 자원봉사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정말 많죠? 어떻습니까? 네,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러한 부분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기후대응 프로젝트 400의 프로그램도 그런 커뮤니티 매핑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여기에 광주 지역의 그 미세먼지 측정, 내가 측정하는 미세먼지는 여기는 어느 정도가 나온다는 것들을 그 지도상에 이렇게 나타내게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그 태양광 가로등, 그리고 기후위기는 가족봉사단에서 출발, 그리고 광주천의 환경 정화 활동,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 자원 재활용 활동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거점 봉사단 돌봄 활동, 취약계층 집수리 봉사, 미세먼지 측정 및 감소를 위한 활동,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광산구에서는 그 자원 순환 가게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이런 자원 순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지만은 일반 주택에서는, 주거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쉽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원 순환 가게를 일반 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기후위기와 자원 순환의 인식 전환과 환경 교육 현장으로 그런 재활용품에 대한 관리 배출을 만들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혹시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우리가 핸드폰을 매일 충전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하루에 충전하는데 들어가는 게 20와트시 정도, 굉장히 적은 전력이 소용됩니다. 근데 그게 365일이면요, 그게 한 7,000와트시 정도 되거든요. 네. 그게 인구 5천만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충전을 한다 치면 그게 350기가와트예요. 1기가와트면 원전 한 개예요. 네. 그 정도로 많은 양의 전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고 있다. 그러면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그냥 휴대용 태양광 패널이 있거든요. 낮에 한 3시간 정도 충전을 시켜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차량 대시보드에다 휴대용 태양광 패널을 놓고 보조 배터리를 놓고 그걸로 충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의 작은 변화가 필요한데 그런 방식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기후위기에 자원봉사가 대응하면서 같이 가려면 저는 전문적인 자원봉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자원봉사를 해야 될 수많은 상황들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이걸 이제 자원봉사센터하고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이제 챌린지 30이라는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했는데, 어떤 게 문제가 됐었냐면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활동한 것을 이제 이게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정을 해주는 걸 우리가 좀 관념적으로 문제인데, 자원봉사를 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게 좀 문제가 되거든요. 네. 시간으로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들 이제 비판을 하면서도 양적으로 필요한 데이터가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이걸 몇 시간으로 인정해야 되지라는 문제가 생겼어요. 사실 이제 이게 좀 더 깊게 설계가 들어간다면, 예를 들면 개인 참가자가 온라인에서 뭔가 활동을 한 거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시수를 인정하면 안 되죠. 대신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 하나하나를 체크하고 모니터링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행사 함께 진행하면서 함께 자원봉사로 참여를 한 거니까. 그런 형태로 굉장히 세심하게 설계가 들어가는 상황이 돼야 될 것이다. 기존처럼 행사를 하나 열어서 어떤 공간에 배치하고 거기에서 안내하십시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구체적으로 기획부터 나중에 평가까지 자원봉사가 참여할 수 있는 체제로 갔을 때 이런 형태의 전문적인 자원봉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원봉사의 전문성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대면 이런 상황에서의 봉사활동을 말씀해 주셔서 혹시 비대면으로 이런 그린 뉴딜과 연계한 봉사활동은 어떻게 또 진행이 돼야 할지 최길성 실장께서 먼저 한 말씀 해 주시죠. 온라인상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자원봉사 방식인데요. 제가 이제 참여했던 한 예를 조금 들어드리면, 그 서울의 기후행동연구소와 몇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텀블러 공유하기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일상 속에서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텀블러를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것들을 거기에 같이 있는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그 일회용품에 대한 그 사용 제한에 대한 중요성도 같이 느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주제가 있으면 그 행동들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봤거든요. 네. 이 비대면 방식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식들은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게 자원봉사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박승갑 사무국장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금 그 윤희철 총장님께서 작년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봉사 활동에 대한 인정은 활동 인정하고 시간 인정이 있습니다. 시간 인정은 이분이 봉사 활동을 몇 시간을 했습니다.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량화가 이제 되죠. 그리고 활동 인정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3시간. 요렇게 이제 그 적어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 비대면 상황, 그 비대면으로 활동에 대한 이런 기후위기 대응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의 어떤 습관을 바꾼다든지 이런 활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 자체를 자원봉사 활동의 어떤 시간으로는 인정하기는 조금 애매한 사항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방금 전에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이런 활동들이 교육하고 활동하고 후기 이런 형태로 해서 어떤 세트화가 돼가지고 어떤 청소년들이라든지 참여하신 분들이 이 활동에 내가 참여를 했을 때 뭔가 주변하고도 연계가 되고 나눔과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진행을 해 나간다면은 네. 어떤 활동 시간의 인정 부분들을 이렇게 합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해볼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 시간 인정에 대한 부분은 네. 바로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네. 추후적으로 좀 이렇게 고민을 함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그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또 그린 뉴딜의 필요성과 함께 우리가 자원봉사를 어떻게 함께 연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냥 얘기들을 좀 듣고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미래에 대한 신중한 고민을 거듭하면서 오랜 시간 지속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각 단체별로 혹은 뭐 시민분들께 당부도 좋습니다.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 또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발언까지 해서 마무리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선 팀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어느 날 비 내리는 어느 출근 날에 갑자기 요즘 아이들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 환경이 지속 가능할까 참 어렵구나. 결코 지금보다 더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현재 코로나19로도 힘든 상황이고 또 기후위기 겪으면서도 여러 가지 힘든 것이 많은 시기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많은 공부도 됐고요. 저희 광주시 교육청도 미래 세대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다음 최길성 실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그 사회 변화를 지금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 끝날지 아직도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자원봉사 활동들이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런 지혜를 모으는 그런 시간이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린 뉴딜 정책에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진다면 좋을 것 같고요. 자원봉사의 이 선한 영향력이 그 어두운 것, 우리가 가지 못하는 것, 우리가 관심을 덜 뒀던 곳에 비춰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윤희철 사무총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말이 뭐 우리 흔히 쓰는 말인데 사실은 이 용어는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현재 우리 행위가 그걸 심각하게 고민하고 우리 행동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그걸 놓고 봤을 때 기후위기는 정말 많은 지속 가능 발전 측면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만약 우리가 이렇게 오늘 논의를 하고 토론하고 했던 결과들이 실제로 실현됐을 때 저는 2050년에 아마 이런 꿈을 그려보는데 이건 제가 했던 얘기는 아니고 제 아는 지인이 페이스북에 썼던 걸 그냥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2050년에 우리가 만약에 기후위기를 이겨낸다면 우리의 후세대는 역사책에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 인류 공멸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희생과 노력, 기후위기에서 벗어난 역사적인 세대. 이런 이야기가 꼭 실현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박순갑 사무국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들은 힘든 시기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토론이라든지 전체적인 활동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좋은 기회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사회문제 해결과 일상 속 자원봉사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도적인 시민들의 작은 참여가 모여 현재와 우리 후세대에게 뜻깊은 아름다운 모습과 환경을 전달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함께하는 자원봉사 행복한 광주 시민입니다. 네. 자, 오늘 네 분의 패널 분과 함께 광주 그린 뉴딜 필요성과 자원봉사 연계에 관련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해봤습니다.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린 뉴딜 정책에 맞춰서 기후라든지 생태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에 우리의 힘과 또 지혜를 모을 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자원봉사의 역량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와 공동주최로 보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